안녕하세요. 강시연입니다. 조카 김필주입니다. 네. 지난 회의에 이어서 탈북, 지금 이제는 브로커 집에 가서 탈북까지 결정을 받았고 이제 그렇죠. 두만강을 넘었어요. 중국으로 잘 왔나요? 혼자서? 이제 그 전에 조금 더 부연 설명을 쫓아가면 이제 두만강 뚝에 섰죠. 당시에 제 상황은 다리를 겨우 딛는 상황이고 그리고 브로커들에게 진짜 나 죽어도 갈 거니까 말리지 마라. 그리고 정 두렵거든. 내가 친필로 원해서 갔음을 이후에 내가 혹 잘못되거든 어머니한테 전달을 해서 내 의지로 간 것임을 증명하겠다. 뭐 이렇게 강력한 의지를 표명을 하고 두만강 뚝에 섰어요. 아침이다 보니까 동트기 전이었고 많이 어두웠어요. 딱 들었을 땐 새카마니까 물소리만 크게 공포스럽게 많이 들렸어요. 그래도 그 두려움보다는 이 강을 건너야 된다는 게 더 강했어서 그래서 두려움은 없었던 것 같고 그 순간에는 다만 이제 이 다리 아픈 상태에서 1.5m나 2m 정도 되는 여기를 뛰어넘기가 어려워서 조금이라도 강폭이 좁게 얼린 데를 찾느라고 이렇게 달빛이 아침에 이제 연명이 밝아올 때쯤이니까 살짝 그 빛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얼음이다 보니까 암흑 속에서 이제 하얗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고개를 숙여서 쫙 그 수면 평면을 딱 봤더니 저 위쪽에 하얗게 땅까지 붙어 있더라고 얼음이. 그래서 짝대기 들고 톡톡 채봤는데 다행히 단단히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기를 해서 이제 두만강을 건넜죠. 예, 무사히 건넜습니다. 그래. 예, 중국의 뚝에 올랐어? 예, 중국 땅을 밟았죠. 밟아가지고 이제 난 살았다. 그래가지고 지금 두만강 뚝에 올라서서 이제 마을에 진입을 하고 택시를 탔어요. 택시까지. 근데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마을에 이제 사람들 아침 식사 준비하느라고 좀 북적북적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택시 오기까지 이제 도심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한 아저씨가 이제 기지개 펴면서 나하고 눈이 마주쳤어요. 그래서 이왕도 눈 마주쳤는데 혹시 여기 마을 이름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뭐 어느 마을이래요? 조선족이네. 네. 그래서 친절히 알려줬어요. 그래서 그러냐 하고 택시 들어온 거 타고 쭉 가는데 이놈의 택시가 제가 목적지를 말했는데 바로 목적지로 안 가고 그 마을에서 좌석을 다 채우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3좌석, 앞에 한 명에서 총 4명을 채워서 시내로 대륙 나가서 1인당 다 돈을 받는. 합석해서. 네. 근데 나는 모르잖아요. 탔는데 아니 좀 가다가 한 사람이 손 흔드니까 또 택시가 서. 또 태워. 또 태워 해도 어쩌다 보니까 제가 가운데에 앉게 되고 앞에도 앉고 하는데 제 오른쪽 옆에 앉았던 사람이 아까 아침에 내가 길을 물었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반가웠죠. 근데 그 사람이 먼저 본인은 이제 출근이라고 그러시냐 하고 가는데 아니 택시가 목적지를 간다기보다는 옆에 사람들이 다 중국어로 뭐 샬라샬라 해가지고 목적지로 가고 있는 거라서 내 목적지는 마지막인지 언젠지를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타고 가는데 뭔가 느낌이 안 좋은 곳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 사람들이 일하는 곳이 거긴가 보다 했는데 어쨌든 택시가 딱 멈췄어요. 첫 번째 멈춘 곳이 어디냐면 병방대예요. 중국 병방대? 네, 중국 병방대. 그래서 어머나. 순간에 잠깐만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근데 제 옆에 있던 아저씨가 내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일하는 곳이 여기래요. 그래서 순간 그랬지 나는. 나 오늘 지금 큰일 날 뻔했네. 와, 병방대 사람한테 길을 물었어 내가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딱 내려서 이 사람이 그 접수하는 데 가가지고 뭐 한참 얘기하고 사라졌어요. 그래서 택시는 가야 되는데 안 가더라고요. 중국어로 기다리라 한 거지. 근데 한참 있더니 보초병이 병방대 보초병이 또 와가지고 내리래요. 나보고. 잡혔구나. 그래서 어머나. 지금 넘어와서 중국 땅 밟은 지 10분이 채 안 된 상황이에요. 10분이 채 안 돼서 병방대에 잡혀 들어갔죠. 그래서 들어오래요. 다리 쩔뚝거리면서 들어가서 2층 정도 되는 그 병방대 건물에 올라가가지고 이제 수갑을 채우더라고요. 그때 실감했죠. 나 잡혔구나. 그 다음에 이제 수갑을 차고 이 침대에다 이렇게 묶어 놓더라고요. 그래서 묶여 있었죠. 이게 사람이 진짜 탁 직면하니까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느낌을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걸 보고 어른들이 가끔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이라는 게 이런 건가?
네,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너무 절망적이었고 그렇지. 어떻게 넘어온 길인데 10분이 안 돼서 잡혔고 처음에 북송당할 때도 이 군복 입은 사람들한테 잡혀서 뭐 애누리가 없었죠. 그렇지. 아무런 뭐가 없었어요. 그냥 잡히면 가는 건데 맞아. 저항할 뭐가 없지. 명분도 없고요. 저는 신고 당했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전년까지는 미성년자였고 지금 넘어가면 성인 만 17세가 돼요. 북한에서 공민으로 인정이 된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법적에 처벌에 가능한 대상이 되는 상황이에요. 큰일 났죠. 생각이 많지. 한참 상황 파악하다 보니까 아이고 나 이제 큰일 났네 싶어가지고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더라고요. 그냥 하염없이 울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묶인 채 울고 있는데 그 병방대 새끼들은 자기 모자 안에서 여자 나체 사진 날 달랜다고 막 이러면 보여주고 지들은 웃고 떠들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거나 말거나 계속 나는 지금 울고 있는데 울면서 한편으로는 어디 빠져나갈 데 없나요? 반대 2층이고 또 새살창 다 쳐져 있고 이게 너무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너무 우니까 애들이 이제 군관을 불러다가 또 말도 안 통하니까 그래서 별박은 조선족 군관이 탁 앞에 와서 왔더니 네 이름 뭐야? 이러는 거예요. 이제 말 통하니까 이제 하소연하고 싶은 마음에 그냥 저 좀 살려달라고 나 엄마 찾아왔는데 여차여차해서 지금 10분 만에 여기 갇히게 됐는데 어떻게 된 건지도 모르겠고 나 좀 살려달라고 어떻게 놔줄 수 없냐고 뭐 진짜 뭐 할 수 있는 말은 표현은 다 했던 것 같아요. 막 얘기하니까 진정해라고 하면서 하는 말이 일단 너가 여기에 신고되어 들어온 이상 우리는 문건에 다 자료가 남았고 그리고 너를 살려줄 수 없으니까 꿈 깨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신고 당했다고 해가지고 신고요? 그랬죠. 신고 나 지금 넘어온 지 10분밖에 안 됐는데 누가 신고했냐? 아까 네 옆에 앉았던 사람 기억나지? 그래서 그 제 옆에 앉았던 제가 길 물었던 그 사람이 저를 신고한 거예요. 뭐 누구 봐도 탈북민이었으니까요. 근데 후회 안 일이지만 그때 신고하게 되면 500원을 줬어요. 런민비 중국 돈으로. 그러면 한 달 월급이었어. 거의.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침에 기지개를 쫙 펴다가 500원을 번 거예요. 한 달 월급을 번 거죠. 그래서 신고를 하고 돈 받고 간 거죠, 이 사람은. 그러니까 지금 이 군관이 하는 말이, 너는 이제 문건에 다 자료가 남았고, 돈도 지출이 됐고, 이제는, 너는 살려줄 수가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바보같이 그 말에 설득당했어. 이게 뭐 더 반박을 뭐 변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시간 이상은 울었던 것 같아요. 울다 울음도 안 나오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해요? 진정하고, 그러면 여기서 놔주지도 못한데 돌아가면 죽는데 어떻게 할까 하고 빠져나갈 궁리를 하다. 근데 뭐 이렇게 묶인 상태에서 어떻게 나갈까 해서 이렇게 딱 돌리려고 하는데 이게 손을 이렇게 좁히니까 이만큼 반 이상이 빠지더라고요. 근데 지금 빼면 큰일 날 것 같아서 다시 넣었죠. 그럼 이게 빠지면 내가 도망갈 수는 있는데 여기 2층이잖아. 어떻게 하지? 막 이러다가 다시 한번 확인하러 이렇게 했는데 진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넣는 과정에서 잘못 눌러 이게 쪼여졌어요. 설상가상이야. 짜증나죠. 그거 보고 울었어요. 아니 기회가 날라가구만. 일말에 진짜 실학 같은 그게 사라져버린 그 순간 거기서 또 울불 터서 막 울었죠. 울다. 그래서 이렇게 울고 있을 때가 아니지. 그 사람 좀 불러달라고 했죠, 다시. 그래서 그 사람 불러왔죠. 왜 부르냐, 얘가. 그래서 제가. 말 통하는 사람. 네, 조선족. 네. 근데 참, 지금 제가 생각해도 대견한 게요, 그때가. 그러니까 죽음의 궁지에 몰리니까 내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싶어가지고 부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얘기해 주신 거 다 이해됐다. 이해됐고 뭐 내가 말해봤자 일 것 같다. 대신에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다. 그러면 나 스스로 돌아가게 해줄 수 없냐. 중국에도 그 법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북한에는 자발적으로 나가게 됐을 때 죄는 죄지만 감면을 해주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넘어오자마자 잡힌 부분도 있고
또 이제 스스로 넘어가게 되면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단련대 정도 갔다가 풀려날 수가 있다. 나는 살고 싶다. 근데 이대로 가게 되면 나 죽는다. 왜냐면 나 지금 혈우병이 있고 혈우병은 피가 안 먹는 병이다. 뭐 구구절절 그냥 할 수 있는 얘기를 다 했어요. 그래서 결론은 네가 나를 오던 길로 다시 안내해주면 나는 조용히 없었던 일로 돌아갈게. 그거는 해줄 수 없냐. 막 했더니 설득이 됐죠. 근데 설득이 됐다기보다는 저의 상황을 애처롭게 보아서 그 사람이 그냥 힘을 써준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뭐 어린아이의 말에 설득이 됐을까요? 어른이. 그리고 행정적으로 국가적으로 본인들의 임무인데 너무 가엾었나 보다. 예. 어쨌든 나의 어떤 구구절절했던 하소연에 마음이 좀 움직였는지 일단 네 얘기 잘 알았고 다시는 이 땅에 오지 마라. 그리고 좀 기다려봐라 이러더니 나가더라고요. 나가서 한 30분 됐을까? 별박은 군관들이 한 대여섯 명이 우르르 와가지고 저시 와라 이러면서 이 아이냐고 이러면서 회의실로 다 들어가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들이 다시 가면서 또 궁시렁궁시렁 저한테 얘기를 하면서 갔는데 저는 기억이 안 나고요. 마지막에 이제 그 사람이 다시 나오더니 너 일로 와봐라 해가지고 아까 그 군인 아저씨들 보이냐? 그들하고 논의 끝에 너를 오던 길로 놔주기로 했다. 그래서 이건 어디가 얘기는 하지 말되 놔주기로 했으니까 진짜 약속대로 돌아가야 된다. 라는 거죠. 잘 됐다. 오, 그래서. 고맙다고, 너무 고맙다고. 그래서 이제 인솔을 해주려고 그 사람이랑 다른 사람 양옆에 앉아가지고 지프차 타고 그 병방대를 나서는 순간 전 어땠을까요? 돌아가고 싶었을까요? 죽어도 아니죠. 중요한 거는 지금 소위 말하는 꼼수를 써서 기회가 온 건데 돌아가는 흉내는 내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참 신기한 게 제가 그때 잡혔던 위치를 얘기해 달라고 해가지고 얘기를 내가 정확히 할 수는 없잖아요. 그 어느 마을인데 일단 생각을 좀 더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요. 그 얘기 듣자마자 지금 이송하는 중이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후는 생각을 못 해봤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막 머리 굴리고 있는데 시간을 좀 벌어야 될 것 같아서 그 아저씨한테 제가 온 위치는 A라는 지점인데 병방대에서 거리가 멀지가 않아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A 지점은 병방대랑 가까운 지점이고 B 지점은 처음에 두만강을 건넜던 그 위치 병방대에서 거리가 꽤 좀 됐었어요. 그래서 거기로 위치를 댔죠. 그 벽돌공장 있는 그 근처다. 그래서 그까지 예, 가달라 그랬죠. 그래서 거기를 가는 동안 이제 어떻게 할까 하다가 벽돌공장까지 갈 필요도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어차피 나는 넘어갈 게 아닌데 너무 멀리 벗어나면 이 아픈 다리로 또 어떻게 다시 돌아옵니까? 그러니까 별의별 계산을 다 하다가 그냥 그야말로 임의적으로 어느 위치를 하나 찍었죠. A와 B 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 여기야 확실하냐 해서 확실하다 저기를 건너가겠다 했더니 그래 건너가라 해가지고 이들은 두만강 뚝에 차를 세우고 나를 지켜보고 있고 저는 이제 걸어가고 있는데 다시 북한으로 네, 들어온 지금 걸 다시, 지켜보고 있고. 네,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양쪽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두만강 그 얼음 위 하얀 눈 위에 새까만 옷을 입은 사람이 걸어간 까만 점이 하나 유일하게 강 한복판에 있는 상황이었죠.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제 북한은 그 중국하고 국경이다 보니까 두만강을 반 정도가 국경선이란 말이죠. 대략으로. 그 반을 넘어서면 북한 군인들이 날 잡을 수가 있고 그 반 전까지는 중국 영토 안에 있기 때문에 잡지는 못해요. 야, 근데 이게 보여요. 시각적으로 강을 하나 사이에 두고. 보니까 이제 군인들이 이제 군경 끌고 순찰을 왔다 갔다 하면서 날 발견한 거죠. 북한 쪽에서? 네, 북한 쪽에서. 그리고 이제 도강한 사람이 오면 뭐 뜯어내야 되니까 이제 웬 떡이나 싶어가지고 주르륵 몰려도 지금 강 절반만 넘어서라 이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뒤에선 지켜보고 있죠. 그 다음 다리도 참 그래서 잘 써먹었어요. 최대한 쩔뚝쩔뚝거리면서 최대한 지금 어떻게 하지. 근데 숨을 데가 없어요. 강 위에 그렇지. 숨을 데가 없어. 그렇지. 어떻게. 그때 신이라 신은 다 불러본 것 같아. 신의 개념도 없는 애가. 근데 그래봤자 아버지를 불렀죠. 돌아가신 아버지한테 살아생전에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 나 지금 이래 진퇴양난의 상황이고 죽는 애 사는 애 기로인데 나 어떻게 좀 도와달라. 그래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거짓말처럼 그 두만강 폭이 넓다 보니까 중간에 섬이 있단 말이에요. 자그마한 섬. 근데
이제 홍수 피해를 많이 당하니까 나무가 뿌리채로 뽑혀가다 보니까 웅덩이가 깊게 하나 있는 거예요. 중간에. 눈이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그 깊이가 뚫렸는지 안 뚫렸는지는 알 수 없고 일단 나는 뭐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지 않 내가 뭐 물불 가리겠어요. 그냥 거기에 풍덩 들어갔죠. 들어갔구나. 거의 이까지 눈이 차더라고요. 그 다음에 나 죽었어 하고 이제 그 눈에 얼굴 파묻고 있었죠. 근데 제 느낌은 한 15분 이상인데 실제로는 한 5분도 안 지났을 것 같아요. 지프차 시동 거는 소리 나는 거예요. 예, 돌아가는 소리. 병방대가. 군인. 근데 그 지점이 제 기억으로는 거의 중간 지점이라 내가 갑자기 이제 까만 점이 앞에서 탁 사라지니까 그래서 내가 병방대 사람들이 날 도와줬다고 생각하는 게 누가 봐도 걔 숨었잖아요. 그러면 지켜보고 얘가 두만강 건너가는 걸 확인하고 싶었더라면 끝까지 있어줘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예, 근데 그래. 바로 돌아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빼꼼 해보니까 지프차가 사라지고 저쪽 보니까 아니 이 도강해오던 놈이 사라졌으니까 잡으러 오는 거예요. 강에 들어선 거예요, 군인들이. 북한 군인들이. 네, 걔 끌고 어떡해요? 걸어봐 나 살려라 해야죠. 죽어라 다시 중국 쪽으로 뛰었죠. 그렇지. 그때 이제 뭐 저는 초인간적인 능력을 발휘했다고 봅니다. 그 아픈 다리가 안 아팠으니까 막 거의 뛰다시피 했죠. 그냥 중국 절반 이미 넘어섰으니까 거기선 돌아가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겨우 중국 땅 다시 밟았는데 중요한 건 지프차가 어디까지 간지는 알 수 없으니까 일부러 논두렁을 거쳐서 저기 멀리 차들이 다니는 그 길로 들어갔죠. 대도로더라고요. 올라서가지고 택시를 잡으려고 했는데 택시가 마침 오더라고 해서 손 들었죠. 지금 온몸이 진흙탕이에요. 논두렁을 헤매 왔으니까. 그래서 택시 세우고 외워두었던 중국어 주소 그거를 말했더니 알아들었다고 타래요. 그래서 탔죠. 그 다음에 타고 속으로 그랬어요. 기사 아저씨 제발 병방대 말고 내 목적지에 조용히 내려주세요 라는 마음 안고 택시를 타고 가는데 제가 아는 길이더라고. 아는 길이다 보니까 앞으로 가다가 우회전하고 바로 우회전하면 공안이에요. 근데 우회전하고 바로 직진해서 쭉 달려가면 그 친척집 목적지예요. 그래서 우회전하는 순간 눈 감았죠. 근데 다행히 목적지에 내려주더라고요. 그래서 목적지에 내렸죠. 내려서 이제 돈 주고 거스름돈 5원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방법은 공중전화 방에 가서 머릿속에 있는 전화번호 눌러서 아무개 아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했죠. 얘기를 했더니 친척이 데리러 갈 테니까 거기에 딱 있어라 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조급하잖아요. 지금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날 감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계속 이렇게 초조 있게 다 진흙탕이고 초조해 하고 있는데 그게 늦겨울인데 그러니까 갑자기 우박이 어머나. 우박이 확 쏟아졌었어요. 그래가지고 다들 우비 입고 우산 쓰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사람 형태는 그냥 아우라만 보였지 얼굴을 확인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공중전화 방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초조하니까 이제 지나가는 택시가 하나 있길래 혹시 친척인가 싶어서 문 열고 나갔죠. 그래서 나갔는데 택시에서는 다른 사람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실망해가지고 다시 들어가려고 하는데 택시 건너편에서 자전거 타고 가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아우라가 너무 눈에 익은 거예요. 익숙하구나. 너무 익숙해가지고 혹시나 싶어서 엄마 이랬거든요. 거기서 근데 이 사람이 서네? 멈춰서네? 그러더니 무비 모자를 보는데 엄마인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거기서 만났네? 예, 선고가 이렇게 된 거죠. 언니 더 뒤집어지게 놀랬겠네. 그치. 그때는 엄마 상태는 들어보니까 영상에 나갔지만 얘 데려와야 되는데 일이 다 틀어져가지고 올해 얘를 못 보나 이러고 체념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들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리고 나타난 거죠. 그래서 엄마 부둥켜 안고 살짝 울고 오래 울 수도 없는 상황. 그렇지. 빨리 피해야지. 빨리 피해야 돼. 올라가자 해가지고 바로 그 옆에 이제 친척 집에 올라갔더니 예, 거기에 이제 막내 이모도 인근에 있었고 외할머니들 그렇게 해서 구사일생으로 그날 살아났죠. 그렇게 탈북을 성공했습니다. 성공했네. 예. 세상에. 그래서 이후에 한국 와서도 이렇게 옛말 삼아 하다 보니까 그 병방도에서 풀려났던 내 사례는 아직 없어요. 그 비슷한 사례는. 병방대에서 신고를 받아서
귀인인가? 잡은 아이를 다시 오던 길로 놔준 사례는 아직 없어요. 아직 내가 못 들어봤어요. 천운이네. 네. 그런 걸 기적이라. 그쵸. 기적이라. 기인이 도운 거죠. 도운 기적이죠, 기적. 그 다음에 엄마하고도 그렇게 마주칠 거라고는 상상 못 했죠. 왜냐면 지금 친척 집에 전화 걸고 기다리는 거는 엄마를 찾기 위함이었거든요. 궁극적인 목적이 엄마를 찾는 건데 엄마가 갑자기 앞에 나타난 거죠. 오. 예. 그러니까 야, 잘 됐구나, 그날. 그- 극과 극의 사건들이 그 하루에. 8시에서 11시 사이에 그 사이에. 사건을 다 경험한 거예요. 이야. 진짜 극과 극이다. 그래서 놀랄 일이네. 그때 참 신기한 경험들을 많이 했죠. 일단 나한테 이런 능력, 궁지에 몰렸을 때 나의 어떤 능력을 한번 실감했던, 그리고 그 능력에 따라서 어찌 보면 기운이, 뭐 소위 말하는 우주의 기운이 나를 도왔던 맞아.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늘이 합니다. 도왔네. 예. 그렇게 해서 탈북을 성공해서 성공했습니다. 그 이후로 한 3년 정도 중국에서 체류 생활이 시작되고, 예. 한국에 이제는 무사히 도착했어요. 거기서 한국행을 어떻게 시도하게 됐는지. 중국에서의 생활을 간략히 제가 느꼈던 걸 말씀을 드리고 중국을 떠나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중국에서의 한 3년 정도의 시간은 어머니도 이모도 마찬가지였지만 불법 체류, 그러니까 제가 한 가지 사례로 그냥 요약하면 될 것 같아요. 길을 어느 날 걸어가는데 애완견이 지나가던 자전거에 치여서 깨갱거리고 있는 상황을 두고 두 사람이 견주랑 자전거 사람이 다투고 있는 모습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때 느낀 게 나는 저 애완견보다도 못하네 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이유는 뭐냐면 그 애완견 주인은 애완견이 다친 거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였죠. 그런데 나는 당장 지나가다 교통사고가 나더라도 나를 변호해주고 뭔가 손해배상 청구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오히려 너 왜 우리나라에 왔니? 라고 가야 되는데 교통사고 나면 혈우병 환자다 보니까 출혈이 시작되고 출혈이 시작되면 치열하면 죽어야 되고 죽어야 되는데 지 나라 땅이 아니니까 죽어서도 북한으로 가야 되고 북한으로 가게 되면 나라 배신자가 무슨 자격으로 조국의 땅에 묻히냐 하면서 또 뭐 그렇게 흐지부지 될 거예요. 제 삶의 끝은. 그걸 너무나 잘 알다 보니까 그 개를 보면서 내 삶이 너무 비참하다는 걸 많이 느꼈었고 하루 일상은 아침에 눈 뜨게 되면 제일 먼저 확인했던 것이 어제 잠들었던 그곳은 맞는가 아니면 혹은 밤새 잠자는 사이에 병방대나 공안에 잡혀서 철창 속에 갇힌 늘 건 불안하지. 아닐까 뭐 이런 생각으로 하다가. 그 하루하루 살다가 2008 베이징 올림픽이 끼면서 대대적으로 가택수색이나 방송 막 불어대면서 탈북자들 나가라 한마디로 그 말을 하고 다녔었어요. 근데 당시에 엄마 상황 같은 경우는 3번의 북송 경험으로 정치보험 끌려가기 전에 도망쳐 나온 상황이고 이제 잡히면 어머니도 끝나고 저도 잡히면 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는 죽는 몸이었어요. 또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기로에 돼 있어서 그리고 그 한 3, 4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한국 드라마나 영화나 예능이나 뭐 이런 한국 사람들 관련해서 남한에 대한 정보들을 익숙한 바에 따르면 우리가 왜 여기 있어야 되나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을 때고 대한민국에 대한 동경을 진짜 최대치로 키워놨던 상황인 찰나에 그런 상황이 터진 거죠. 그래서 어머니가 먼저 얘기를 했어요.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아들아 우리 한국 갈래? 이렇게 해가지고 가자고 했죠. 제가 가자고 하니까 엄마가 그때 그냥 일사천리로 진행을 해가지고 또다시 이제 사선을 넘는 중국을 떠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어느 쪽으로 오게 됐어? 오게 됐던 거는 내몽골을 통해서 몽골에서 대한민국까지 오는 여정이었어요. 그 과정은 어땠어? 어느 날 이제 브로커를 만나서 어느 날 출발하자 됐어요. 그래서 엄마가 그날 전까지 이제 준비를 다 마쳤던 거고 드디어 출발하는 날 이모랑 엄마랑 만나서 얘기를 했죠. 저는 먼저 문 열고 맞아. 나가 있고 맞아. 울컥하네 그때. 맞아, 그랬었어. 그때 언니 한국 간다고. 어찌 보면 다시 못 볼 수도 있는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지금은 울컥하는데 그때는 그 마음이 뭐라고 해야 될까? 뭐 혁명가 같은 느낌이었어요. 어차피 가야 될 그렇지. 길이다. 가자. 잘 됐다. 이 지긋지긋한 중국 땅 떠나자. 끝내버려. 그래가지고 이 삶을. 두려움보다는 가자. 잘 됐다. 속 시원하다. 이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그 문 나서기 전에 어머니가 어떤 약병을 줬어요. 준비해서. 약병을 줬는데 그 약병의 의미를 저는 알았죠. 그래서 만에 하나 잡히면 둘 다 같이 먹고 죽자. 그 자리에서 그냥 우리 운명 끝내자 이렇게 했던 암묵적인 약속이었죠. 그래서 그거 하나 받고 나와서 이모하고 엄마는 작별 인사하고 그렇게 해서 브로커 만나서 내몽고로 이동을 했어요. 내몽고 이동하기 전에 먼저 북경을 거쳤고요. 그게 지금 제 베스트 프렌드라고 할 수 있는 동갑내기 친구가 한 명 있어요. 총 몇 명이었어, 일행이? 총 일행이 8명인데 거기에 남자는 저랑 지금 말하는 그 친구 2명, 나머지 6명은 여자였어요. 여성분. 그래서 총 8명이 내몽고 가기 전에 북경에서 이제 만났고? 만났죠. 약속에 서 그래서 그 일행 8명이 내몽고로 같이 이동을 갔고. 하고 그래서 자동차 탔어, 거기서?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로 말하면 스타렉스 그 빵처럼 생긴 차 예, 그거로 이동을 했어요. 국경까지인가? 그게? 내몽고 국경, 내몽고와 몽고 국경까지 이송을 해줬고 그래서 이송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브로커가 자 이제 조금 가다 보면 내려줄 건데 2m짜리 철조망이 있을 거다. 그 철조망을 넘고 나서 어느 정도 가게 되면 1m 남짓한 철조망이 하나 더 있을 텐데 그까지 넘어야 너희들이 안전할 수 있다. 그 전까지는 뒤도 보지 말고 달려라. 뛰어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뛰대 방향은 이제 사막을 헤매야 되기 때문에 북두칠성만 보고 가라. 그래서 이게 다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북두칠성 보고 가다 보면 어떤 인가를 만나게 될 거다. 그러면 그땐 무조건 잡혀라. 몽고 수비대든 몽고 주민이든 잡혀라. 그래 잡히면 그 다음에 이제 한국 간다고 하면 도와줄 거다. 이렇게까지 됐어요. 그게 브로커의 마지막 안내였어요. 그래서 이제 도착했죠. 어우, 진짜 2m 철조망은 처음 봤어. 그때 그 라진 선봉 장사할 때 다음으로 높았던 것 같아요. 그때도 그게 꽤 높았었는데 이쪽은 더 높은데 어떻게 넘어가? 거기는 전기 철조망인데 여긴 전기는 없잖아. 야, 말도 마요. 지금 그 8명이 그 쪼매난 그 차 안에 SUV 차량이었다. 그래서 SUV 그 차량 뒤 짐칸 같은데 짐 위에 제 친구랑 제가 이렇게 낑겨서 이 차 천정이랑 요 사이에 제 친구와 제가 그 사이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기 있고 나머지 사람들 이제 뒷좌석 앉고 8명이 탔으니까 네, SUV 차량에 막 낑겨서 타고 장시간을 가서 내몽고 국경에 딱 내렸어요. 자 이제 철조망. 이제 몇 미터 안 남았다 내려라 하면 그냥 일사불란하게 움직여라. 다들 짐 긴장해가지고 차 삑 서자마자 와다다다다다 짐 챙겨가지고 철조망 넣는데 이게 생각보다 너무 높은 거예요. 근데 또 우리 엄마 또 투지력 장난 아니잖아요. 그치. 네, 우리 엄마가 기다려라 내 먼저 넘어갈게. 엄마가 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사람 우리 남자애들은 그래도 꼴의 남자라고 뒤에서 이렇게 넘겨서 받쳐주고 엄마는 반대편에서 받아주고 막 이래가지고 옆에서 브로커는 빨리 해라 그러다 공안이 오면 총도 쏜대요. 어쨌든 발각되면 큰일 나니까 맞아. 지금 일촉즉발 뭐 이런 상황이죠. 그래. 근데 다 넘었죠 마지막까지. 넘자마자 걸음 하나 살려라 했죠. 그렇지. 그냥 하나 8명이 있잖아. 예, 그러니까 그 아까 말한 것처럼 1m 남짓한 철조망이 나타나야 우리가 걸을 수가 있어요. 그 전까지 뛰라고 했던. 쫙 뛰는데 이거는 그냥 에피소드인데 저는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렇지, 그 순간에. 저는요. 맞아. 저는 이게 지금 삶이- 절체절명의 순간이라는 거는 알겠어. 근데 뭐 어차피 죽는 인생. 예?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그 중국을 탈출하는 과정인데 그리고 계속 아프던 다리가 그때는 왜 그렇게 안 아픈지. 초인간적인 힘이 지금 정신력. 그리고 또 친구까지 생겼잖아. 이제 몇 년 만에 제 또래 친구를 만난지. 팔하고 막 이런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막 달리기 시합하듯이 뛰었죠. 그래서 엄마들도 뛰고 막 뛰고 이제 그 1m 앞에 보이더라고요. 그 달밤에 눈하고 반사돼가지고 훤히 보이더라고요. 거기 이제 점프하듯이 놀이하듯이 탁 넘고 탁 하고 돌아섰는데 그때 긴장이 탁 풀리면서 그때 너무 많은 감정이 팍 오더라고요. 그때 좀 공포스러움도 느꼈고 그때 살짝 내가 죽을 뻔도 했는데 조금 전까지는 너무 붕 떴구나 막 이런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그제서야 그 느낌이 이상하더라니까. 탁 돌아보면서 그때 섬뜩한 느낌?
그 다음에 이제 뭐 그것도 잠시 가자 해서 북두칠성 찾아서 계속 걷는데 야 걸어도 뭐 안 나와. 그때 10시쯤 됐던 것 같은데 어쨌든 쭉 걸었어요. 얼마나 걸었을까? 어디서 개 짖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근데 그 전에 중요한 게 뭐냐면 많이들 지쳐갈 시간대쯤이었어요. 졸리고. 근데 가다가 그 사막 위에 자동차길이 쫙 나져 있는 거예요. 눈 아니고 자동차길. 그거 보고 지금 실랭이가 벌어졌네. 자동차길로 가자. 아니다. 브로커가 얘기한 대로 북두칠성 보고 가자. 이 두 파가 갈리게 생긴 거예요. 근데 친구놈하고 저는 무조건 북두칠성이었고요. 브로커의 말을 듣자 주였고, 엄마들은 아들들의 선택이 완고하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어졌고, 나머지 두 여성분이 길 따라 가는 게 안전할 것 같다. 너무 힘들다. 뭐 여러 가지 명분이 있었죠. 얘기하다 보니까 상황이 이게 끝날 것 같지 않아서, 그러면 각자 어차피 여기까지 온 이후는 각자의 운명에 맡기자. 그래서 싸우지 말고 길 따라갈 사람들 가고 우리는 북두칠성 향해 가겠다. 헤어졌어 그래서. 그래서 헤어지자. 그래서 결론을 서로 합의하에 헤어졌죠. 그래서 엄마들이랑 이제 한참 가고 있는데 얼마 안 돼서 아무개 같이 가기요. 무서워서 찾아왔구나. 그래. 저 뒤에서 아무개 하는 거에서 어구야? 근데 우리 엄마랑 저기 친구 엄마가 쟤는 다시 온다고. 그래서 기다려서 다시 얼마 안 가서 이제 사람들의 사는 곳을 찾았죠. 여기 찾아갔더니 다행히 병방된 거예요. 잡혀야 되는 사람들한테 목적지네. 우리가 찾아온 거예요. 운 좋게. 그래서 들어갔더니 게 한 새벽 한 2-3시? 밤새 걸었네. 네, 그래서 한 10시간은 안 되게 걸은 것 같아요. 네, 그렇게 걸었는데 병방대에 잡히자마자 또 웃겼죠. 친구놈은 좀 개구진데 개그맨 채용 공고 시험까지 볼 정도로 좀 웃긴 녀석이 이모도 알잖아요. 어디서 태극기 자그마한 거 주워가지고 몽고스 국경 눈앞에다 말이 안 통하니까. 여기 간다고 아이 치우라고 하는데도 계속 이래 들이대는 거예요. 알았다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들어갔죠. 들어갔더니 몰랐어요. 이게 걸을 때는 몰랐는데 들어가서 그러니까 걔네는 그 겨울 나라에서 살다 보니까 사람을 응급처치하는 게 우선이더라고요. 딱 데려오자마자 먼저 눈을 가져와가지고 막 씻게 해요, 손을. 아니 추워 죽겠는데. 그 손을 씻게 해. 그 다음에 이제 불 앞으로 오래. 불 앞으로 갔죠. 갔더니 어머나 이게 입었던 옷들이 다 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뛰면서 땀났던 걸 다 이게 흡수를 하는데 한편으로 다 얼렸던 거예요. 이게 다 얼어 있었던 거지. 불 앞에 갔더니 이게 딱 넣어가지고 물이 지르르르 흐를 정도인 거예요. 다 일행이 모두가. 그 다음에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불 쬐고 그다음 자라고 해서 어디 한데 아이고 웃긴 게 그때부터 골반이 아픈 거예요. 긴장을 나서. 야, 저는 진짜 한국 와서도 오해를 많이 받았던 게 어제까지 뛰어다니던 녀석이 왜 오늘 아프다고 하냐 이런 말을 많이 들었는데 그때도 그랬어요. 몽고 병방대 수비대 딱 잡히고 나서 불 쬐고 하룻밤 자고 일어났는데 그때부터 이 오른쪽 골반이 오르다 딛지를 못했어요. 발을. 긴장 나서 그렇지 뭐. 그 다음에 아프니까 음식도 못 먹고 진짜 그래서 병방되고 수용소 생활은 어떻게 했던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그냥 아팠어요. 그냥 의식을 차리고 있었던 게 좀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나 이거 몰랐는데 엄마 영상 보면서 내가 많이 아팠던 게 다시 기억이 났어요. 나는 그냥 좋았던 기억 그거였는데 엄마 영상 보면서 아 그러네 내 저때 진짜 많이 아팠구나 다음 날부터 그랬을 거야. 몇 개월 있었어 거기? 몽골에는 한 3개월 있었어요. 3개월 있었구나. 네, 그리고 그때 도착했을 때 그 처참함을 한 번 더 공유하면 일단 그 수비대 도착해서 숙소 같은 그런 데 갔는데 탈북자가 그렇게 많은 걸 몰라. 뭐였구나. 지금 생각해도 소름 돋는데 그냥 비유를 하면 그 우리 2차 대전 영화들 보게 되면 그 폐잔병들 수용소 있죠. 그 처참한 막 그 저기 막 동상 입어가지고요. 그러니까 전쟁터처럼 뭐 팔다리 막 피 흘리면서 잘린 건 아닌데 동상 입어서 야. 동상 입어서 맞아. 팔 잘라야 되는 사람, 다리 잘라야 되는 사람, 여기 얼굴이 동상 입어서 질물이 질질질 흘러가지고 응급처치가 필요한 사람, 뭐 별의별
차례별 남녀노소 그냥 바글바글 있는데 야, 탈북자가 이렇게 많았어? 중국에도 이렇게 많았어? 막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면서 이 사람들이 다 우리 북한 사람들이라고? 라는 어떤 그런 처음 겪는 충격, 예, 그런 걸 이제 받고, 또 저도 이제 앓고, 뭐 이렇게 한 3개월 시간이 지나고, 이제 울란바토르 생활까지 3개월이죠. 첫 번째 수용소에서는 한 1, 2개월 안 되게 있다가, 이제 울란바토르라는 곳으로 한국 오기 직전에 수용하는 시설이에요. 거기에 대사관 있는. 네, 그게 북한 대사관도 있고, 한국 대사관도 있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서도 나는 아름다랑하고, 그래서 2006년 1월 1일 날 그 병방대에서 처음 쌀밥에 김치, 양배추 김치 해가지고 코리안 음식을 먹었어요. 그게 설날 음식이었어요. 잊혀지지 잊혀지지 너무 않지. 맛있었어요, 진짜. 그치, 김치. 지금도 외국 나가면 김치 없으면 못 살거든요. 네, 제가 해 먹어야 될 정도로. 근데 그런 놈이 거기서 노린내 나는 음식만 먹다가 못 먹었죠, 아파서. 그래서 건어물 그때 많이 가져갔었어요. 견과류 그 건어물이랑 누룽지랑 이런 거 해가지고 그거를 전략해서 먹으면서 버텼는데 처음 쌀밥 먹고 한 몇 명 정도 있었어, 거기 탈북민들? 대략. 남자 여자 합쳐서 그 수용소에 100명은 넘게 있었어. 100명 넘게 있었구나. 그리고 엄마랑 따로 있었어? 아니요, 같이 있었어요. 그냥 여자 방이 저쪽 건너편 복도인데 건물은 한 건물이고 남자 여자 해서 B동 A동처럼 막 이렇게 해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엄마 여자들 방에도 수시로 왔다 갔다 하고 그랬었어요. 그게 한 달 반이구나, 거기요? 예, 거기에 한 달, 한 1, 2주 정도는 또 공항 가까이에 또 다른 곳에 이송을 해서, 그러니까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 이 울란바토르라는 이 수용소 안에서 순번이 정해지는 거예요. 건너가기 순번이. 그러니까 만약에 다음 주에 몇 명의 일행을 넘기겠다면 그 일행이 최종 장소로 가는. 그래서 그 최종 장소에서 한 1주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전체가 한 3개월 정도. 그래서 10월 중순쯤에 준비를 해서 10월 말쯤 출발을 했고, 그다음에 10일, 12, 1월 말에. 근데 10월인데 영하 20도인가? 그렇죠. 몽골이잖아요. 거기는 거기 추위는 뭐 엄청 추웠죠. 예. 근데 뭐 추운 거보다는 말씀드렸다시피 정신 상태가 다른 곳에 있었기 때문에 추위는 일단 뒷전이었었죠. 근데 불 앞에 가서 그때 체감을 했던 거고. 그리고 거기 도착했을 때 이거 잡히면 죽으려고 준비했던 거. 아, 그건 기다려봐요. 그건 아직 안 먹었어요. 그건 계속 가지고 있었죠. 먹으면 안 되지. 네, 먹으면 언제 그걸 왜 먹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 잘 버려야지. 돼가고 있는데. 그래. 근데 그거를 제가 지금 자세히 기억하는데 울란바토르 가가지고 버렸는지 아니면 그때 그 울란바토르 공항에서 비행기 타기 전에 공항에서 버렸던지 제 기억으로는 그 기억인데 엄마는 어떻게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엄마는 불안했다 그러더라. 거기도 옆에 북한. 그러면 맞을 거예요. 제 기억은 끝까지 갖고 있었고요. 왜냐면 그때 얘기 들었던 게 공항에 가서도 이렇게 뿔뿔이 이제 첩보 활동처럼 다 흩어져 있었어요. 맞아. 엄마하고도 흩어져 있고 그치. 말도 안 하고 그냥 각자 정해진 위치에 서서 맞아. 그냥 그 인솔자 한 명의 행동만 계속 관찰하면서 그 사람의 제스처에 따라 움직이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야 된다라는 이유가 이제 북한 대사관이 있고, 그리고 이런 상황이 노출이 됐을 때 비행기가 이륙하기 전까지는 목덜미 잡아서 끌어내려가는 사례도 있다라고 했었어요. 있었다고. 그러다 보니까 끝까지 이걸 못 놓고 있었다가 그 관물대에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그때 어쩔 수 없이 버렸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버리고 이제 인천공항으로 출발하게 됐었죠. 그래서 몽골 한 3개월, 그다음에 마지막에 있었던 그 기간에서는 한국이 다른 말로 하면 자유를 얻기까지 하루 남았다라는 식으로 가는 사람들을 축하해주는 축하 파티도 하고, 그래서 거기서 뭐 북한식 춤 추고 뭐 놀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목숨을 걸고 그 사지들을 우리 북한에서 중국으로 넘어왔지, 중국에서도 불법 체류하다가 또 다른 내몽골에서 대한민국으로 오기 위해서, 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 그런 수많은 과정들을, 그쵸. 목숨 건 과정들을 걸쳐야만이 얻어질 수 있는 이런 자유, 참 사소한 것까지 다 표현하려면 뭐 끝도 없고요. 네, 그래서 굵직굵직하고 그리고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 같이 공유하는 거죠. 드디어 울란바토르에서 대한민국으로 오는 네, 비행기를 탔습니다. 다 진짜 어렵게 탔습니다. 진짜
그래서 갑자기 감정이입하면 너무 떨리는데 대한민국 그 첩보 작전 하듯이 하면서 비행기를 탔죠. 어. 그 다음에 이제 타서 이륙을 했죠. 그러니까 비행기 탁 이륙하는 순간 그 인솔했던 그분이 그때 국정원 분이거든요. 그래서 비행기 이륙하면 그때부터는 뭐 걱정 안 해도 될 거다라고 했었는데 이륙을 하는 순간 걱정하지 말자 이런 느낌이었죠. 그래서 태어나 비행기를 교과서에서만 보다가 내 몸을 직접 이렇게 싣고 땅을 이렇게 쭉 떠보는 경험은 태어나 처음이니까 얼마나 설렜었겠어요. 그래. 그쵸? 부풀지. 그리고 10대 후반, 그러니까 20대구나. 20살. 그리고 저는 이제 좀 늦게 사춘기도 오고, 늦게 육체 발달이며 정서적으로도 늦게 발달된 편이라 보니까, 뭐, 순수함이 좀 있었죠. 그래서 비행기를 탔을 때 그 설렘과 즐거우면, 진짜 하늘을 찌를 듯 했죠. 친구놈도 만만치 않았고, 둘이 그냥 너무 좋아가지고, 좋아서. 이거 무슨, 이제 살았어. 이런 짜릿한 그네를 타봐도 뭐 어디서 타보겠어요. 그냥 이륙하고 이 모든 가상이 그냥 막 기분이 좋아 죽겠죠. 일단. 대한민국에 그래서 인천 근데, 상공이야. 들어봐요. 비행기 안에서. 무슨 일 있었어? 비행기 날개가, 이게 끄들끄들 그 삐그덕삐그덕 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비행기인지 아직도 궁금해. 막 즐기다가 날개를 봤는데 부러질 것 같아. 그래서 야 우리 괜찮겠지? 우리 정말 괜찮겠지? 근데 에이 몰라 이러고 막 놀았죠. 놀았는데 예, 화장실을 갔어요. 일단은 이렇게 변기처럼 생겨가지고 여기가 볼일 보는 거는 알겠는데 물이 안 담겨 있잖아요. 그치. 이거 소변을 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물은 어디서 나오나 에이씨 모르겠다 일단 보자. 쭉 봤는데 이게 살짝 이렇게 내려가더라고요. 그 뚜껑 열리듯이. 그 다음에 봤는데 뭐 여기를 누르시어 있어요. 그래서 물 물고 쳐 놓는데 唰 소리 얼마나 요란해요. 바람 샥 이러잖아. 아니 길게 누르고 있었단 말이야. 문제는 나는. 근데 샥 하면 깜짝 놀라고 막 했는데 길게 唰 이러고 바닥 놀랐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이게 뭐지? 그래서 뭐 좀 놀라운 가슴 이렇게 달리면서 나와서 의자에 앉았죠. 그래서 시간이 좀 흘렀는데 한참 있다 어떤 아줌마 막 달려 나오는데 이게 바지도 미처 못 올리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다 이렇게 얼굴 가리고 있는데 저 화장실 이상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내용인즉슨 그거죠. 볼일 보고 눌렀는데 뭐가 빨려 들어가시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여성들은 맞아. 앉아서 볼일을 보니까. 그냥 놀래가지고 바지도 미처 다 못 올리고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해프닝도 있었어요. 그래서 또 다 웃다 창피해했다 뭐 이러는데 막 떠들고 있는데 갑자기 띵동 하더니 안내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한 2-3시간 날라왔을까요? 막 몽골어로 나오고 영어로 막 나오고 마지막에 한마디로 그거죠. 승객 여러분, 우리가 흔히 비행기에서 듣거나 지하철에 타면 듣는 그 시작이죠. 인트로. 뭐 승객 여러분, 뭐 우리 비행기 몇 호는 잠시 후에 대한민국 인천공항에 착륙할 예정이오니 눈물 난다 진짜. 이 감정이었어요. 탈북민들은 아마 이게 지금 가끔 이제 그 멘트를 다시 들으면 그때는 이게 무슨 뭐라고 이게 이렇게 울렸나 싶은데 지금도 울컥하는 게 잠시 후에 이제 우리 대한민국 인천공항에 착륙할 예정이니까 이제 위험할 수 있으니까 안전벨트 확인하고 뭐 어떻게 안내방송인데 이게 모든 감정이 복합이 됐어. 이게 파노라마처럼 과거에 북한에서 있었던 일들 감옥 생활했고 그냥 이게 한 번에 확 지나가. 진짜 복합적인 감정이야. 근데 그래서, 지금 이렇게라도 표현하잖아요. 맞아. 그때는 지금과 같이 갑자기 눈물이 확 올라왔는데 어떻게 올라왔냐면 그냥 그때 느낀 그대로 묘사를 해보면 이
배꼽 밑에서 갑자기 어떤 뜨거운 이런 핵덩어리 같은 게 이렇게 쭉 갑자기 역류성 식도염처럼 있잖아요. 뭐가 맞아. 이게 꽉 차서 올라와서 쿡 터진 건데 그 멘트 하나 때문에 쿡 터진 건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이런 내 자체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나는. 그치. 새로운 경험. 이게 무슨 상황이지? 이 천하의 김필주가 눈물을 그렇게 아파도 안 울었었는데 내가 눈물을 누가 날 때렸나? 왜 눈물이 나지? 막 이러면서 옆을 주변을 딱 살폈는데 일행 8명이 다 똑같이 감동. 감격. 똑같이 눈시울이 벌게 있고 엄마는 조용히 이제 창가 이게 돌려보면 여기를 눈물이 주르륵 흐르면서 창가 보고 있더라고요. 그냥 그때 느낌은 그랬어요. 그냥 무슨 핵 같은 게 이렇게 쭉 올라와가지고 그냥 나는 전혀 생각지 못한 타이밍에 눈물을 팍 터뜨렸는데 그 눈물이 멈추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줄줄줄줄 올라가지고 아 이거 신기하다 말이면서 서로 이렇게 눈물 닦고 그렇게 하고 이제 착륙을 했죠. 착륙을 하고 그때 인솔자가 마지막으로 당부 하나 했던 게 사람들 다 내린다고 같이 내리지 마라. 절대로. 끝까지 앉아 있어라. 데리러 안내하는 사람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 해서 다 내릴 때까지 아까 그 안내 멘트의 어떤 그 충격에서 감정에서 아직 헤어나지 않다 보니까 그래도 얌전히 있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앉아 있었죠. 앉아 있는데 다 나가고 한참 있더니 스튜어디오스들이 수근수근 대던 찰나에 한 두세 분이 와가지고 자 이제 내리셔도 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저쪽 스튜어디오스는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하고 그 비행기를 탁 내리는 순간에 그 옆에 이제 배역 나왔던 국정원 요원들이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런데 감동. 맞아. 또 감동. 또 울컥하네. 맞아. 그냥 지금 그때 감정이 왜 그런지를 조금 제만의 관점으로 해석을 하면 나서 자란 고향 땅, 조국 땅도 날 버렸고 맞아. 중국 땅은 내 나라, 내 국민이 아니라고 차별을 했고 가는 근데- 곳마다 버림을 받았지. 네, 말씀드렸다시피 애완견보다도 못한 인생이었고 근데 헐벗고 굶주린 거지같이 살아가는 저 남조선 어린 친구들을 돌봐야 될 대상인 내가 이 모양 이 꼴인데 지금 상황은 이게 무슨 상황인가? 헐벗고 굶주린 게 아니라 너무나 건강하고 부유한 모습의 남조선 형제가 그리고 북한에서 교육받기로는 미제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는 철전지 원수 또는 상종하기 대한민국에는- 싫은 대상 그렇지. 이었던 그 사람으로부터 어서 와라 환영한다 그 말 속에는 자유 대한민국 품에 온 걸 환영한다 이제는 마음껏 누려라 그 말에 그냥 하염없는 감동이었던 거죠. 사실은 뭐 그들이 우리를 받아줘야 될 책임도 없는 거고 없다 해도 뭐라 할 수 없는 건데 왜 북한에서도 그렇게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만감이 이모 말한 것처럼 복합적인 것들이 확 그냥 좀 잦아들라 하면 대한민국 오신 거 환영합니다. 또 울컥하고. 그래서 쭉 갔죠. 그래서 전공항 봤어? 봤죠. 아직도 명칭 다 까먹었는데 이거 타는 거 있죠. 걸어가는 이거 에스컬레이터 말고 이것도 에스컬레이터인가? 에휴. 그치. 대한민국이 18년을 헛살았네. 아, 짜증나네. 진짜. 맞아. 저거 가끔 용어가 생각이 안 나. 안 나요. 그치. 응. 알겠습니다. 지금 알려주셨죠? 댓글에 알려주셨을 거라고. 그것도 신기하고. 그것도 신기하고 너무 넓고 커서. 그래. 그 크기가. 그러니까 이제 전 감동받고 눈물 났던 게 쏙 들어가고 들어가고. 이제부터는 또 신기한 환호. 거죠. 야, 촌티 내지 말고 뭐 아는 척하고 가자. 막 이러고 갔죠. 가서 이제 국정원 딱 도착했죠. 도착하자마자 엄마, 아들아 이제 우리 살았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우리 살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이제 거기서 또 살짝 감동의 쓰나미를 탁 이제 절제하고 딱 들어간데 자 김필주 씨, 자 이쪽, 자 아무개 씨 이쪽.
왜 가르지? 왜 갈라놓지? 했죠. 예, 지금 국정원이니까 조사받으러 들어가는 건 모르고, 이제 환영한다고 했으니까, 이제부터는 뭐, 대한민국에서 사나보다 이랬죠. 뭐 아나. 그렇지. 절차를 모르니까. 잘 끓여봤죠. 독방에 떡 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아닌데. 느낌이, 이게 아닌데, 이게 뭐지? 빛도 없고, 창문 새살창 저 뭐야, 나 새살창 드라마인데 좀 뭐야. 짜증나네. 막 이러면서 있는데, 어쨌든 이제처럼 씻기고, 뭐 이렇게 하고 이제 독방에 넣잖아요. 이거 말하지 말라 했는데 이미 탈북자들 다 말했으니까 뭐 상관없겠지. 그렇게 하고 국정원 들어가서, 야, 참, 그게 또 충격이었어요. 조사관이 이제 팔짱에 이게 파일 하나 딱 끼고 무수거 하나 돼 툭툭툭 들어더니, 김필주 맞나? 이러면서, 예, 여기 앉아봐라. 앞에, 책상 앞에 앉았죠. 그냥 A4 딱 놓고, 자기 거 딱 놓고, 뭐, 이렇게 자기 소개를 하더라고요. 뭐, 조사관 누구라 했나? 아무튼 뭘 하고, 자, 이거 보이나? 이거 종이? 그래서, 예, 보인다. 그랬더니, 여기에, 이제부터, 선생님이 이제 며칠 날 올 텐데, 그때까지 태어나서부터 기억나는 순간 있지? 그래서, 네, 그 순간부터, 지금 선생님이 이 말 한 오늘까지, 써라. 한자도 빼놓지 않고 써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 들은 줄 알고, 예? 그랬죠. 그랬더니, 한 번 더 얘기해 줄게. 이래서 또 같이 얘기해 주고. 요즘 영어로 이제 멘붕이 왔죠. 예, 뭐지? 근데 당시 저는 이제 북한에서 초등학교, 우리 한국으로 초등학교 6학년 중퇴고요. 북한 기준으로 중학교 2학년 중퇴였거든요. 그리고 학교 다닐 때도 상황 자체가 뭐 그렇게 제대로 된 체계적인 교육과 그리고 많은 학습량을 소화했던 경험이 없어요. 근데 갑자기 A4 용지가 이렇게 두둑히 있는데 거기다가 지금 전달받은 내용을 써야 되는 상황이에요. 아니 솔직히 자기소개서도 안녕하십니까 뭐 아무개입니다 하고 나머지를 써 못 내려가는 사람이 갑자기 이걸 어떻게 쓰나 싶었죠. 근데 신기하대. 다 썼어요. 그랬어? 오. 쓰고 나니까 한 3일 훌딱 지나가네. 4일. 야, 그래서 신기했어요, 저도. 이야, 이걸 쓰네. 아우, 손이 아프네. 막 이러면서 썼죠. 진짜 신기하다. 그래서 A4용지 그 가져왔던 게 거의 바닥을 보일 정도였던 것 같아요. 글씨도 뭐, 막 삐딱삐딱 큼직큼직 썼겠죠. 예. 그거 보고 싶다. 그 자료 있었어, 진짜. 뭐라고 썼던지 기억도 안 나네. 그다음 선생님 왔죠. 선생님 왔죠. 보자. 그러니까 이거 가서 검사하고 내일 다시 올게. 뭐 이렇게 하고 또 갔어요. 다음날에 와가지고 너 선생님한테 자꾸 거짓말 할래? 이러는 거예요. 아니 지금 3, 4일 넘게 꼬박 있는 그대로 다 썼는데 뭘 또 거짓말 한다고 하는 건지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었죠. 그래서 다 제대로 썼다고 하는데 엄마도 똑같이 썼더라고요, 그거를. 근데 엄마하고 1년이 계속 갭이 생긴다는 거예요. 누가 거짓말 하는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네가 거짓말하니 엄마가 거짓말하니 뭐가 거짓말이라는 거지 대체. 엄마는 그것을 거짓말 탐지기까지 했어요.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다 해결됐으니까 지금 그치? 이 자리에 있겠죠. 근데 지금 그 조사관 아저씨가 내가 좀 얄밉고 너무 도를 넘는 짓궂은 장난을 했다고 싶은 게 어떤 장난을 했냐면 그 조사가 3, 4일 정도 끝났어요. 그렇게 끝나고 주말이 꼈기 때문에 한 일주일 정도 있고 이제 맞아. 이제 나간단 말이에요. 아니 그 5일자 되던 날에 와서 네가 자꾸 거짓말 해가지고 월요일 날에 판문점으로 너 돌려보낼 테니까 그 알고 있어라. 이런 철러동 한다. 솔직히 철로동 하는 게 아니라 너 죽여버릴 거니까 알고 있어. 이 말이거든요, 나한테는. 얼마나 놀랬던지. 아니, 이게, 그래가지고, 무슨 말씀이십니까? 뭘 잘못했고, 뭘 거짓말했길래 왜 다시 보낸다는 말. 여기는 뭐, 이제처럼 뭐, 중요한 그 기능을 하는 기관인데, 이 기관 조사해서 네가 거짓말하면 되겠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해는 되는데, 거짓말 한 적이 없는데, 왜 이러는 거야? 이러면서 막 불안해가지고 있는데,
참 토요일 날인가 일요일 날인가 전화 와가지고 내 방으로 난데 안목계 선생님인데 잘 반성하고 있나? 뭐 이러는 거. 그래서 쟤 진짜 뭘 거짓말 했는지 모르는데 거짓말 안 했는데 잘못했다고 막 이렇게 비는데 됐고 월요일 날 저 짐 다 싸놓고 있어 데려가려니까 이러는 거예요. 난 그 말이 뭘로 들었겠어요. 판문점 데려간다고 들었죠. 아유, 장난꾸러기 선생이었는데. 그래서 월요일 날 됐어요. 엄마 있으면 엄마한테 이 사실을 빨리 알려야 되는데 알리지도 못하고 이 3살 창 쪄져 있고 또 그 병망대 잡힌 트라우마가 막 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서도 탈출. 결론은 뭐야? 에휴. 그러니까 끝났잖아, 장난친 그거. 거예요. 그래. 장난이지 뭐겠네. 그러니까 차이가 난 건 맞고 엄마 거짓말 탐지까지 해가지고 해결됐고 그럼 해결됐다 하면 되는 것을 그치. 끝까지 그걸 유지한 거예요. 그걸 이렇게 옮겨주지. 옮겨져가지고 어쨌든 그런 사건 해프닝 갖고 잠시 이제 하나원 가기 전에 체류해. 그 기간이 있었어요. 지금 기억에 남는 게 있어? 국정원에서. 기억은 일단 첫 번째 그 조사 끝나고 나서 검사 받으러 다 가요. 탈북민들이 검사 가서 전체적으로 신체 건강검진. 건강검진 다 받고 오. 그다음에 조사 과정에서 나왔던 혈우병에 관련해서 이제 차트들이 이제 다 병원에 전달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전담 주치의들이 붙는 거예요. 저한테. 어떡해. 그런 게 너무 지금도 등골이 오싹하는데 소름 돋게 나라는 인간이 뭐길래 뭐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혈우병 관련한 전문의들이 붙고 혈액검사부터 처음부터 다시 쫙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 다음에 이제 검사 결과는 지켜봐야 된다고 하면서 한 다음에 생필품 받고 그거는 엄마하고 이모가 충분히 얘기했고 똑같이 받았고요. 그 다음에 그 생활 끝나고 하나원 간 다음에 어느 날 선생님이 한 명이 딱 와가지고 필주씨 저는 한국 혈우 땡땡 재단에서 왔는데 필주씨 저희 병원에 계속 다녀야 될 거다 이런 식으로 한마디로 안내를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선생님 따라 혈우 한우들 전문 관리하는 한국 혈우 재단이라는 곳으로 갔어요. 그래 갔는데 모든 검사 다 하고 왜냐면 제가 중증이에요. 혈우병에도 경증, 중등증, 중증이 있는데 이게 뭘 의미하냐면 사람의 혈액 원고인자 안에 예를 들면 이모는 10개 원고인자가 있으면 이 퍼센트율로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정하는구나. 그래서 경증 같은 경우는 한 80% 예를 들면 그래서 일상생활에 크게 문제 없는데 부딪혔을 때 멍이 자주 든다던가 그러면 이제 경증. 중등증은 그보다 좀 자주 이유 없이 멍이 든다거나 이렇게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중증은 뭐냐면 그냥 이유 없이 출혈을 해요. 그 이유는 운고인자가 없는 거예요. 혈액 속의 퍼센트율로 저는 제로인 거예요. 거의 제로에 가까운 거예요. 아이고. 근데 그 여부를 중증인지 중등증인지 그걸 진단하기 위해서 또 검사를 한 번 더 하는 과정이었는데 결과가 중증으로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처방 주사약 어쨌든 혈우 한우가 스스로 이 위기 상황을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게 교육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가주사예요. 그거 교육받기 위해서 간호사실에 들어갔죠. 수간호사 되시는 분이 저의 차트를 다 봤잖아요. 그래서 제 백그라운드를 다 아시니까 첫 마디가 뭐였냐면 아이고 필주씨 이 몸으로 어떻게 살았어요? 그동안 얼마나 아팠어요? 이러는데 야. 이게 지금도 그래서 그 간호사님한테는 종종 인사하는데 한 번도 듣고 싶었지만 들어볼 수 없었던 말이었거든. 심지어 어머니한테서도 들어볼 수 없었던 말이었는데 그리고 나만 아는 고통이었는데 그렇지. 이게 생판 모르는 사람이 그 마음을 읽어줬구나. 그동안 얼마나 아파냐는데 확 울음이 나가지고 그 알아주는 것만으로 그렇지. 바로 나아버린 것 같은 거예요. 맞아. 얼마나 괴로웠는데 그래서 얼마나 아팠냐고 참 기적이다고 필주 씨는 대부분 이렇게 지금 뭐 비교하고 비하하고 하는 건 아니지만 중증 환자치고 그리고 또 북한의 그 열악한 환경에서 필주 씨처럼 이렇게 두 다리로 병원을 방문하기는 정말 쉽지 않은 일이라고 그래서 참 그리고 또 오자마자 제가 여기다 저 인공뼈를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오자마자 대대적인 수술도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 발목은 지금 그 인공뼈 들어간 상태인데
그 수술도 그때 끝났을 때였을 거나 이만큼 하기가 기적이다. 기적이다. 수간호사님이 저를 또 너무 울렸죠. 지금도 울리고 계시죠.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해서 그 이후로 지금까지 혈우재단에서 주기적으로 주사약이라고 하면 운고인자, 또 운고인자라고 하면 기능적으로는 이제 당뇨 환자들이 인슐린을 자가 투여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저는 운고인자를 자가 투여하고 평생을 아직은 완치를 할 수 있는 의학적인 어떤 기술이 이론은 다 나왔고 약품도 뭐 나왔다는 기사를 본 적은 있어요. 근데 그게 아직 임상실험이나 어쨌든 저희 환자들한테 직접적으로 닿기까지는 아직 공정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튼 그런 희망은 이때 아직까지는 불치병이고요. 그래서 사는 날까지는 이제 자가 투여하면서 살아야 될 것 같고, 또 중증 환자들은 국가 지원 대상 희귀난치성이다 보니까 지금은 현재 산정 특례에 해당돼서 주사약은 개인 부담은 없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제가 취직을 하게 되면서 놓치다 보니까 의료급여 대상에서 탈락이 되면서 주사 값을 물게 된 상황이 생겼는데, 제가 월에 지출하는 주사약 값이 124만 5천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월에 이 주사약으로만 그렇게 주사만? 그거를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가에서 공급을 받고 살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대한민국 아니면 살 수가 살 수 없는 없지. 몸이죠. 맞아. 네. 이 또한 기적이다. 여튼 그렇게 해서 혈우병은 이제 궁금해하신 분들도 계셨었는데 혈우병은 현재 이렇게 관리하고 살아가고 있고요. 언젠가 완치되기를 희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하나원 생활이 시작이 되고 가장 좋았던 감동받았던 건 제 병을 관리할 수 있게 되었던 거. 그렇지. 예, 그게 가장 저한테는 가장 컸죠. 하라원에서 혈우재단이랑 연결이 돼서 죽을 뻔했던 중증 환자 몸을 다시 회복이 됐고, 또 앞으로도 쭉 치유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 아니면 이 몸뚱아리 너무 비싼 몸뚱아리라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참 고마운 대한민국이야. 대한민국에 와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들 있을 거잖아. 그럼요. 그 순간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진짜 그 작은 삶 안에서 가장 행복했던 탑3를 여전히 부동의 탑3는 인천공항을 날았던 그날, 이 몸속에 불덩어리가 올라와서 강제적으로 눈물샘을 터뜨렸던 그 안내 멘트를 받았던 그날, 2006년 2월 8일입니다. 그날은 잊을 수가 없고요. 아마 제 눈에 흙이 들어와도 영원히 잊을 수 없었던 가장 행복하고 의미 있고, 그리고 지금 여전히, 그리고 앞으로도 제 삶의 원동력이 될 순간으로 남을 그날이 가장 단연일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하나원을 퇴소하면서 신분증. 그래. 신분증을 받아들였을 때, 야, 이거 걔한테 던져줘도 뭐 진짜 개 무시를 짐승도 거들떠도 보지 않는 이것이 나한테 이렇게 소중할 줄이야 어찌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신분증 받아들였던 그날 제 신분증이 아직도 그거예요. 그때 하나원에서 받았던, 지금 막 치가 다 벗겨져 가고 있는데 새로 발급받을 때는 분실 신고를 해야겠죠. 그때는 이제 가보로 남겨놓고 해야겠죠. 여튼 신분증 받아들였던 그날, 그 날짜는 기억은 안 납니다만 그때 감정만은 감정만은 여전히 남아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쵸, 그날이 아마 6월 8일 날일 거예요. 왜냐면 하나원을 나왔던 날이 6월 8일 날인데 그날에 모든 행정 절차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날에 아마 받아들였던 것 같고, 아니면 그날에 수속을 했을 거예요. 네, 그래서 6월 8일로 할게요. 그래서 신분증 받아들였던 날. 그 다음에는 인천공항에서 안내 멘트를 받았을 때 복합적으로 또 든 감정 중 하나는, 아, 그럼 나도 이제는 꿈이라는 걸 꿀 수 있는 건가? 북한에서 혹은 중국에서 너는 앞으로 꿈이 뭐니 하게 되면 알죠? 그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그 꿈이 무슨 꿈인지는 알았지만
속으로 콧방귀 끼면서 상대를 좀 비아냥했던 적이 있었어요. 지금 네가 내 상황을 알고도 그런 말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알면서 네가 그런 질문을 하면 나 어떻게 답을 해야 되니? 예를 들면 이런 반항심에 좀 그랬던 적이 있는데, 그래서 그때 제 꿈이요, 자는 거예요. 아프지 않는 거야. 뭐 이렇게 뭐 툭툭 던졌었는데, 그 안내 방송을 받고 나서 그러면 나 그 막연하게 외쳤던 박사도 될 수 있는 건가? 대학생이 될 수도 있는 건가? 대학생. 그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대학생이라는 세 글자가 자꾸 꿈틀거렸었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의심을 했죠. 이거 내가 어떻게. 그치, 맞아. 에휴, 내 신분에 무슨, 내 처지에 그치. 무슨. 이게 북한에서와 앞으로 처해질 현실의 어떤 그 자유의 현실이 계속 충돌하는 현상이었겠죠. 꿈꿀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니까. 그래서 더더욱 긴가민가 막 이랬던 거죠. 근데 국정원, 하나원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그거 너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닌데. 진짜 될 수 있는데 너 진짜 대학생 될 수 있어. 중요한 건 조건이 있어. 진짜 될 수 있다고요? 그 조건이 뭔데요? 뭔 일 못할까요? 난 사선을 넘어왔습니다. 막 이러면서 이제 열정 가득해서 물었더니 일단 너는 지금 최종 학력이 안 되는 거지. 최종 학력은 또 뭐예요? 했더니 고등학교 졸업증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대학 들어갈 수 있다. 대학 갈 수. 그러면 어떡해요? 나 졸업 못했는데 못 가요? 하니까 그건 아니고 일반 학교도 다닐 수 있고 뭐 검정고시는 또 뭐예요? 검정고시 여차저차 뭐 그럼 나 그거 하면 되겠네요. 그렇게 해가지고 여튼 이런 안내를 받으면서 대학생이 현실로 될 수 있다라는 그 희망이 하루하루를 즐겁게 행복하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안학교에서 검정고시를 중등과정, 고등과정을 한 1년 반 정도 거쳐서 받고 이제 대학교를 입학을 했죠. 그랬더니 이제 대학교 입학해서 학생증을 딱 받아들었죠. 한국 외국의 땡땡 대학 김필주 학번 땅땅땅. 감동. 예. 뭐 이거 말로 뭐 어떻게 설명하기가 어렵죠. 왜냐면 정말 가능하다고 했던 것이 정말 가능해졌다고 지금 그 증이 말해주고 있으니까 꿈이냐 생시냐. 그게 진짜 진짜 그게 꿈이냐 생시냐. 뭐 사실은 조카가 북한에서도 머리가 좋다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모든 수학이나 그리고 시 서적 같은 것도 다 외웠어요. 그 많은 거를. 암성을 좀 잘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엄청 잘해서 야 얘는 박사 머리다. 우리 이랬었거든요. 그 영향을 받았는지 제 어렴풋이 기억도 저는 크면 박사가 되겠습니다. 막 이러고 다녔던 것 같아요. 북한의 박사 대단한 거라고 우리가 북한에서 박사를 이렇게 하잖아요. 맞아. 그거 대한민국에서 이룰 수 있다니까. 그게 가능해졌다고 하니까. 그럼 북한에서는 그럼 왜 그 꿈을 못 꿨냐? 일단 토대, 출신 성분, 맞아, 뭐 이런 출신 많은 성분. 것들을 여러 가지 다 환경 요인들 고려했을 때문에. 때, 그리고 제 건강, 맞아. 일체 그냥 그거는 정말 그야말로 허황된 생각이었죠. 그렇지. 네, 그랬었던 것이 내 인생에 다시 머리를 들고 나 좀 바라봐줘 이러는 상황이니까 진짜 내가 널 바라봐도 되니? 뭐 이런 느낌이었죠. 학생증 받아들였던. 그래서 제 삶에 가장 물론 18년을 정착해 살아오면서 나름의 좌충우돌 시행착오를 많이 겪고 또 이 사회에 대한 불편 불만도 겪어보고 뭐 여러 가지 많은 걸 했지만 그 모든 생각이 어리석다라는 걸 깨우쳐 주는 그 순간이 이 탑3에 있는 이 순간들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와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 그리고 지금도 행복해요. 근데 이 탑3를 비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예, 너무 비할 수 없는. 예, 그래서 이게 뭐 돈도 아니고 그냥 저라는 존재에 대해서 증명해주는, 증거해주는 증서들이잖아요. 인천공항에서 느꼈던 감정, 두 번째 신분증 받았을 때, 세 번째 대학생이 학생증. 되었을 때. 네, 그래서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하고. 안녕하세요. 강수연입니다. 조카 김필주입니다. 네, 여러분. 저희 조카가 갑자기 병원에 입원해서 제가 커뮤니티에 올렸잖아요. 조카의 근황에 대해서 좀 놀라셨죠?
다행히 조카가 병원에서 수술을 잘 받고 지금 회복 중에 있으면서 대한민국에 와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대한민국이 좋은 점이 뭐 어떤 것이 있었는지 관련해서 대화를 나누려고 합니다. 조카 어때? 이번에 수술 받고 괜찮았어? 네, 수술은 간단한 수술이었고요. 갑자기 수술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이었어서 받게 된 거고, 그리고 또 새해 시작하면서 조금 더 건강한 몸으로 한 해를 보내기 위해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모가 커뮤니티에 공유할 줄은 전혀 생각을 못 했는데 사진까지 같이 올렸던데, 일단 시청자 여러분들이 또 저의 안부를 여쭤주시고 또 기다린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올렸다고 이모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런 거면은 잘 올리셨다고. 그래서 감사드립니다. 저에 대해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그리고 또 응원의 목소리들을 보내주셔가지고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조카가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영상 이모가 올려주면 저도 이제 빼놓지 않고 다시 모니터링을 하거든요. 뭐 제가 한 말에 실수는 없는지 이런 걸 보고, 또 제가 말 좀 부족하게 한 부분에 있어서는 또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제 댓글을 또 성실히 달아주시잖아요. 거기서 또 배우고 그러기 위해서 모니터링을 하는데, 보니까 이제 그 국정원 얘기를 했을 때 어느 그 댓글에서 이제 조금 뭐 언쟁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좀 이렇게 서로 뭐 얘기를 주고받으시던데, 예, 그 부분에서 좀 짚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모든 영상이 다 그렇습니다만은 그 시기에, 그때 당시에 김필주라는 아이의 그때 당시의 감정과 그때 당시의 기분과 그때 당시를 묘사한 거라는 부분을 간과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지금은 어떠한지를 말씀을 못 드리다 보니까 또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그 댓글 달아주신 두 분, 양측에 모두 저는 다 이해하고 또 똑같은 마음입니다. 과거의 김필주는 이쪽 한 부분에서 잘못했을 그분에게 응원의 메시지로 뭐 비판도 해주시고 지적도 해주신 부분 너무 감사하고요. 또 반면에 그분들이 있어서 우리나라의 안보가 지켜지고 또 탈북자들을 가장해서 간첩들이 들어오는 것도 사실인데, 당연히 그 부분을 거쳐서 걸러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또 저는 탈북자로서 당연히 그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 다 이해합니다. 다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때 당시 겪었던 내 감정이 그랬다라는 거지, 지금도 국정원 그 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라는 부분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요. 이런 부분으로 소중한 우리 청취자분들끼리 서로 이렇게 기분이 상하거나 이런 상처 아닌 상처, 불쾌 아닌 불쾌감을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의 김필주는 그 누구보다 대한민국에 감사하고 그럼. 대한민국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에 행복하게 살고 있으니까, 앞으로의 영상도 그렇고 또 다른 분들이 못 본 저의 과거 영상을 보더라도 오해 안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정원 분들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좀 조심스러워서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한번 좀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분들이 수고와 노고에는 저희가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보호가 되잖아요. 그럼요. 그분들 덕분에 탈북자인 저들도 간첩들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다년간의 NGO 활동을 하는 것도 북한을 예쁘게 표현하고 다니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북한이 가만두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러한 위협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었던 것도 국정원부터 그리고 경찰들로부터 많은 기관들에서 그분들의 노고가 있어서 그래서 가능했던 거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괜히 서로 이렇게 언쟁을 하지 않으셨으면 바랍니다. 오해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병원 생활 했잖아. 느낀 소감 같은 거 있어? 세상
이제 병원 생활하면서 평소에 병원에 안 와도 되는 상황으로 하루하루를 살았던 그 순간들이 얼마나 감사한 순간들인지를 좀 새삼 돌아보는 시간이었어요. 이제 마취 풀리고 그 마취 풀렸는지 그리고 제대로 풀렸는지는 이제 뭐 배에 찬 가스가 배출이 되거나 소변이 제대로 나오는지 이걸 통해서 이제 간호사님들이 그 측정을 하는데 몇 시간이 되도록 소변을 못 봤어요. 10번 넘게 시도를 했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그때 새삼 느꼈죠. 아, 대소변 잘 보고 살았던 그 순간이 얼마나 감사한 순간인지를 한번 또 새삼 느끼게 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평소에 몸이 아프다 보니까 아프지 않는 순간들이 있을 때면 엄청 행복했었거든요. 그런 걸 잘 느끼고 있었는데 이번 병원 생활하면서 다시 느꼈고 그 다음에 이제 시설적인 측면 이런 것들은 빼놓을 수 없죠. 예를 그렇지. 들면 음식 예, 하루 세끼 자고 있는데 식사 나왔습니다 하면 눈곱 잡아 뜯으면서 먹고 또 자고 약 먹어야 돼요 또 일어나서 약 먹고 또 자고 다 챙겨주셔. 또 자고 있으면 점심 먹어야죠. 하루 3끼의 밥, 약, 그 다음 또 운동 안 한다고 운동하라고 하고, 뭐 이런 하나부터 10까지 간호사님들이며 주치의사분들이 또 매일 와서, 상처 부위는 괜찮은지, 뭐, 그 다음에 수술은 경과는 어떤지 이런 것들 다 말해주시고, 언제 퇴원해도 되고, 내 컨디션은 어떤지. 그냥 하나부터 10까지 내가 왕자가 된 기분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참 너무 일상에 많아서 그런 부분들이 감사했고요. 그리고 또 제 주사약이 좀 비싸요. 혈우병 환자다 보니까 그 치료비가 또 정말 어마어마하게 나왔습니다, 이번에. 근데 다행인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제 개인 부담이 없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나 감사하고 개인 부담이 엄청 적게 나왔어요. 네, 그래서 희귀난치성 질환으로서 산정특례 보호 대상이 되어서 그런 부분들도 혜택 받은 거 그런 것들이 참 감사했고 한국에 금방 왔었을 때도 영상에 역시나 나갔지만 혈우 환자라고 별도의 어떤 조치와 그리고 이 진단을 통한 약품 보장 그걸로 지금 아프지 않고 잘 살아갈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사실은 북한에 있었으면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전데 그렇지. 대한민국에 와서 대한민국 땅에 발 들여놓은 그 이유 하나로 지금 제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번 병원 생활을 통해서 한 번 더 새삼 더 각인시켜줬죠. 네. 대한민국은 이런 곳이다. 자유라는 건 이런 곳이다. 또 병원 생활하면서 저희 조카가 또 다른 새로운 감정, 또 대한민국의 감사함을 또 느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지난 영상에 이어서 이제 국정원 그리고 하나원 졸업해서 임대 아파트를 그렇죠. 배정받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 조카가 임대 아파트를 받고 집에 딱 입주했을 때 소감 너무 듣고 싶어요. 그래서 그 소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땠어? 그 천막에서 살았던 기억이 강한 저한테는 너무 이게 말로 어떻게 다 표현하겠습니까? 그 형용할 수 없는 어떤 감사, 뭉클 그리고 뭔가 놀라기도 하고 감동 뭐 등등 많은 것들이 놀라운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느꼈던 하루였는데 그 순차적으로 보게 되면 일단은 국정원에 들어갔을 때 대한민국 하늘 언제 보나 싶었던 그 조사 기간의 그 불안함을 넘어서 또 하나원 안에 있을 때 3개월 동안 교육 받으면서 아 빨리 대한민국 자유의 땅에서 내 능력껏 그렇지. 나가서 뭐 흔히 하는 아르바이트도 해보고 싶고 그냥 울타리 안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마음이 컸던 터라 드디어 이제 나오게 됐던 거다 보니 그냥 너무너무 좋았죠. 그것도 내 집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또 왔는데 그것도 아파트래요. 그러니까 북한에 있을 때는 땅집에서만 살다 보니까 자연재해나 비가 오게 되면 그 비 새는 거, 그 다음에 물이 흘러서 들어오는 거, 이런 불편함들이 있었었는데 아파트니까 이제 깨끗하죠. 진짜 뭐 하늘과 땅 차이죠. 그래서 일단 아파트 배정받고 들어갔는데 네모 반듯한 집 없이 살던 몸인지라 내 집이 이렇게 깔끔하고 이렇게 높은데 15층 그것도
15층에서 내려다보면서 와 여기 사람 살 수 있나? 막 이러면서 왜냐면 가장 높이 올라갔던 아파트가 북한에서 그게 7층짜리였나? 그때 보통, 그 청진의 이모네 집 그게 몇 층이에요? 5층. 응. 5층도 그렇게 높아 보였는데 그 3배니까 엄청나지. 그래서 놀랐지. 그 여러 가지 감정을 안고 네모 반듯한 집에 들어갔죠. 근데 이제 내 방이라는 게 하나 생긴 거예요. 작은 방. 그러니까. 그리고 화장실 따로 있고. 그리고 그걸 이제 물론 경제적인 능력이 되게 되면 다른 데를 내가 원하는 대로 갈 수 있다라는 것도 너무 좋아하는데 일단 그 전까지는 이 집에 그렇지. 그냥 무한대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지금에도 그렇지만 집이 얼마나 대한민국에서 치열하잖아요. 그 보금자리 하나 얻는 게. 여전히 집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분들도 많으신데 저희는 이제 나오자마자 임대주택을 딱 받게 되니까 내 방이 있죠. 방이 넓은 거실이 있죠. 침대가 있죠. 그러니까. 책장이 있죠. 그리고 얼마 안 돼가지고 또 개인 컴퓨터를 어머니가 또 놔줬어요. 컴퓨터 있죠. 인터넷이 빵빵 터져가지고 뭐든 들어가서 할 수 있죠. 그냥 24시간이 너무 부족했어요.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즐거웠고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몰랐죠. 그리고 지금 겨울이잖아. 너무 아. 또 난바. 일단 24시간 따뜻한 물, 24시간 시원한 물, 전기하고 물이 잘 나오는 건요. 이거는 진짜 저는 최근에도 계속 느껴요. 샤워할 때. 북한을 비교하지만 조금 더 넓게 보면 아프리카나 이런 데 광고들 보면 구정물 같은 거 먹잖아요. 그렇지. 아이들이. 근데 우리는 수돗물도 이제 검료를 해서 인체에 해롭지 않으면 마시고 그것도 뭐 꺼림직하니까 이제 물을 사서 마시잖아요. 맞아. 네. 깜짝 놀랐어. 근데 물 사서. 그 먹어도 되는 물로 샤워를 하고 있는 그 순간에 가끔 그런 생각하죠. 내가 무슨 복이 있어서 내가 전생에 나라를 몇 개나 구했길래 내가 이렇게 24시간 따뜻한 물에 이 추운 날에 맞아. 추위도 못 느끼고 따뜻한 물에 샤워를 하고 그리고 이 향나는 비누와 예 그리고 또 폭신폭신한 이불, 침대, 그치. 따뜻한 온돌, 따뜻한 난방. 예, 끊이지 않는 전기 속에서 보고 싶은 TV 모든 프로그램 참 그 중국 땅에서 예능 프로그램 보면서 이게 욕심이 아니라면 저기 가서 하루만이라도 살다 왔으면 좋겠다. 그것도 욕심이라면 1시간만이라도 저기서 살다가 다시 원위치에 와도 여한이 없겠다라고 했던 그 간절한 바람이 이제는 평생을 살 수 있게 됐으니까 새삼 그런 생각이 들면 얼마나 감동이야. 감격스럽죠. 그렇지. 예. 신기하고. 신기함을 넘어서 그냥 기적이죠. 그렇지. 놀랍고. 기적이죠. 이렇게 지금 놀라워. 여러분들하고 카메라 앞에 앉아서 뭐 이거 어떻게 이 순간도. 이건 상상을 못하죠. 예. 맞아요. 그게 불과 20년 전이에요. 20년 전에 김필주는 20년 이후에 김필주가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앉아서 20년 그때를 웃으면서 회고할 거라고 상상도 그렇지. 못했죠. 예, 근데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나는 아파트 받았을 때 제일 물론 이제처럼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아파트 주변이 또 너무 놀랬어. 아, 그렇죠. 봄이면 꽃이 왜 그렇게 많아? 꽃이 많은 곳에 깜짝 놀라. 도심에서 새가 지적이죠. 이야. 낙이 날아다니지. 뭐, 아 정말. 그게 놀랍고 그리고 아파트마다 과일이 열려 있는 거, 과일 나무가 감. 저거 따가는 사람이 없어. 야.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때. 저는 그거 볼 때마다 빼놓지 않고 드는 생각이 있어요. 북한에서 교육받았을 때, 강성대국이 이루어지면, 우리로 말하면 마트죠. 마트 그렇지. 같은 데 가게 되면, 일단은 사람이 없다고 했어요. 돈 받는 사람이. 왜냐면, 자기 먹을 만큼만 가져가고, 가져간 만큼 돈을 알아서 지불하는 세상이 온다고 했고, 길 다니면서 나무 과일들이 열려 있어도 그 누구도 따가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게 북한에서 우리한테 심어줬던 미래의 공산주의 사회였거든요. 그리고 남조선은 썩어 빠진 자본주의 사회라고 했고 그 이유가 뭐냐면 돈 한다고 했고 그 돈 때문에 공부할 것도 못하고 맞아. 그리고 서로 물고 뜯는다고 했고 그렇게. 그래서 인간이 인간으로서 살아가기 어려운 것이 남조선이라고 했었거든요. 교육을 그렇게 받았지. 그 교육을 받았던 나로서는 그 과일나무를 하나를 보면서도 북한이 추구했던 세상이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 여기구나. 모습인데 그렇지.
아이러니하게도 썩어 빠진 자본주의 사회에서 북한이 말했던 공산주의가 이루어져 현실이야. 있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만감이 교차하죠. 그래서 저도 이제 그 과일나무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뭐 또 많죠. 이제 저희 집은 이제 김포공항이랑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엄청 낮게 날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왔을 때는 비행기가 아파트를 이렇게 부딪히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소리도 요란하게 들리고, 그리고 비행기 그 할주로 내려갈 때 뭐 바퀴가 내려오잖아요. 그 바퀴 구멍이 열리는 것까지 봤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진짜 놀랐어요. 진짜 너무너무 놀랐어가지고. 너무 크고. 그 심지어 할머니가 왔을 때는 야야야야야 막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아니까 대처했지만 할머니 그때 거의 진짜 놀래서. 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시겁했었죠. 비행기가 사고 난다고. 예, 그 정도로 이제 비행기를 그렇게 가까이에서 또 본 것도 신기했고. 너무 그 다음에 신기했어. 아파트 단지 안에 버스가 들어오고 택시가 들어오고 심지어 승강장이 다 있고 버스 시간 다 알려주고 네, 교통이 너무 잘 돼 있고. 그래서 아파트에 대한 이런 신기하고 놀라운 그런 소감들 그 많아요. 다음에 에피소드 하나 있어요. 일화가 하나 있어요. 그 네모 받던 집에 가기 전에 있었던 일인데 아파트 단지 관리 사무소가 있잖아요. 거기에 먼저 들러서 집 키나 혹은 집 호수나 뭐 여러 가지 좀 챙길 게 있어서 엄마랑 거기 들어갔죠. 도우미 아줌마들이랑 같이. 그리고 도우미 아줌마들이 어디 몇 동 몇 호에 가면 돼요 라고 해서 네 하고 받을 거 다 받아 들고 엄마하고 나섰는데 들어왔을 때랑 나온 다음에 이제 방향을 길치가 돼버린 거죠. 그치. 방향은 다 봤는데 건물이 다 똑같이 생겨가지고 도저히. 그리고 6월에 나왔어가지고 숲이 아까 말한 것처럼 나무들이 다 있고 나무들이 울타리 다 치워져 있고 그래서 시야가 확보 안 되다 보니까 동을 확인할 수가 없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다시 관리사무소 들어가서 어디로 가야 되냐고 뭐 집을 못 찾아가지고 내 집을 그래서 내 집을 못 찾고 그랬던 적도 있어요. 그래서 집을 찾아 들어가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들 느꼈죠. 주차장 놀랍지 않아? 야. 일단은 주차장 처음 해봤을 때 아니 대한민국 사람들은 얼마나 잘 살길래 이게 지금 다 개인 자가용이라고 하는데 대체 얼마나 잘 살면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차를 몰고 다니지? 이랬거든요. 맞아.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는 자가용 소유는 북한의 중앙당 간부급이 돼야 돼요. 그렇지. 네. 이거는 지금 북에 있는 제 또래 친구들도 여전히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운전하고 다니는데요. 아마 만약에 우리가 이제 이 유튜브처럼 영상으로서의 공유가 돼서 북한에 전파를 할 수 있다면 친구들하고 한번 이렇게 라이브로 소통을 해보고 싶은데 그때 가장 먼저 해보고 싶은 말이 야, 나 운전하고 다녀예요. 그러면 과연 반응이 어떨까? 난 내 집이 있고 내 방이 있고 내 컴퓨터 있고 내 자가용 몰고 다녀. 다니는 회사도 있고 회사에도 내 개인 책상이 있어. 개인 컴퓨터가 있어. 이러면 과연 안 믿을 것 같아. 북한에 있는 내 친구들은 안 믿을 거예요. 안 믿을 것 같아. 그 개성공단에서 일하셨던 분들이 그 개성공단에 온 북한 주민들한테 남한 경제 상황들 얘기했을 때 처음에 하는 말들이 에이 말도 안 된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데요. 분명 그럴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안 믿지. 다른 말로 하면 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처음에 왔을 때 그 기준이다 보니까 무슨 돈이 많아서 이 많은 차들이 그리고 이 넓은 주차장에 차 넣을 공간이 없는 거예요. 진짜 놀랬어. 그래서 야